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떠나서 지금까지 한 거, 우리 뭐 배웠는지 한번 짚어봅시다. 오메 법칙 배웠어요. 오메 법칙 생각나야 되죠? 자, 키르요프 법칙 배웠는데, 키르요프 전압 법칙이 있었고 전류 법칙이 있었어요. 자, 키르요프 전류 법칙은,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가 있을 때,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놓고 풀면 일단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볼 수도 있다고 그랬어. 기억나죠? 자,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 개의 식이 다 동일한 식이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 키르호프 전압 법칙은 그러니까 폐회로가 하나 있어야 돼요. 룹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룹 안에서 우리가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계산할 텐데, 자,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로 풀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이고, 또 이제 달리 풀 수 있는 거는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3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건데,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소자의 직렬 연결과 이제 병렬 연결이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이와 같이 총 3개의 저항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저항은 지금 직렬 연결 저항이에요. 여기 있는 이 노드로부터 여기 있는 이 노드로까지 그러니까 A에서 B로 간다라고 했을 때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 있고 그 실 위에 R1, R2, R3가 다 놓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직렬 연결로 봤었고,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전류와 전압 중에 뭐가 항상 같다? 전류가 같아요. 그렇죠? 자, 이 회로를 흐르는 전류를 뭐 I1이라고 했을 때, I0라고 합시다. I0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의 전류의 값이나 여기서 측정된 전류, 여기서 측정된 전류, 여기서 측정된 전류 모두 다 같은 I0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겠죠. 왜냐면 길이 하나잖아. 물이 흘러야 되는데 뭐 여기는 물이 빠르고 저기는 물이 느리고 뭐 그러기 어렵죠. 자, 전류가 같은 대신에 전압은 다를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뭐 구할 수 있었죠. 자,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자,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 있을 때 각 소자에 걸리게 되는 전압은 각각의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게 전압 분배 법칙이었어요. 기억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된 저항의 합성 등가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의 등가 저항을 R3가 아니라 R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는 자,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자, 지금 요거는 전류원이라고 하고 뭐 꼭 전류원이 될 필요는 없는데 저항이 이와 같이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아래쪽 지금 공통 노드, 그치? 그리고 위쪽도 다 같은 노드죠. 자, A, 얘를 B라고 합시다. 아래쪽은 0V의 전압을 가질 거고 모든 노드가 다. 그리고 여기 전류가 공급된다고 했을 때 위쪽에 전압 VB라고 한다면 위쪽 노드는 전부 다 VB라고 하는 전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R3, R2, R1 각각의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이 모두 같겠지. 여기도 A라는 노드로부터 B라는 노드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인 거고 여기도 A라는 노드로부터 B라는 거 얘도 A에서 B 사이에 걸려있는 노드의 전압이니까 전압 차이니까 각각이 다 VB로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자,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경우에는 전압이 동일하게 걸려 있고 달라지는 거는 전류는 달라질 거예요.
여기 I0라고 하는 전류가 있고 I0라고 하는 전류가 위쪽으로 지금 전류를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나누어 주겠지. 나눠져 들어가겠지. 큰 물이 들어가고 있고 작은 물줄기 3개로 나눠진다고 하면 얘를 뭐 I1, I2, I3라고 했을 때 자, 일단 I0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을 같다라고 하는 KCL을 적용한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오hm 법칙을 써서 얘기를 하면 R1분의 V, 그냥 VP 더하기 R2분의 VB 더하기 R3분의 VB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VB로 묶어주게 되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 될 거고 요거 각각 각의 값에 의해서 전류가 나눠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역수의 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져요. 이게 전류 분배 법칙이고 자, 우리가 이 역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자, 컨덕턴스라는 것이 저항의 역수를 나타내니까 컨덕턴스의 비례해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뭐 같은 얘기이긴 한데 저항의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는 지금 요것과 동일한 RS, 병렬로니까 P라고 합시다. RP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역수의 합을 구한 후에 다시 뒤집어줘야 돼. 그게 뭐 저항의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이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좀 내용이 복잡하니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다시 자, 우리가 합성 등가정을 구할 거예요. 과제에도 이제 합성 등가정을 구하는 문제가 2개 올라가 있어요. 과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조금 복잡한 문제를 일부러 냈어요. 자, 합성 등가정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라 했지? 자, 관측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합성 등가정을 구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 그러니까 전압원이든 전류원이든 전원이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전원이 있는 쪽에서 회로 안쪽을 쳐다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전원이 있는 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시점을 정하면 돼요. 알겠지? 일단 관측점을 정해야 되고 자, 관측점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관측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을 찾아줘요.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얘가 가장 멀리 있는 거겠지. 그리고 2번째, 가장 멀리 있는 이 저항에 그 다음 인접한 저항들을 찾아줘요. 지금 보면은 10ohm과는 8ohm, 6ohm이 가깝게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파악해줘야 돼. 직렬인지 병렬인지.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직렬 연결이죠. 그치? 그러면 8 더하기 10 더하기 6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계산 결과가 이렇게 24ohm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관측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24ohm이고 그거에 가장 인접한 게 여기는 12ohm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어떤 연결? 병렬 연결로 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은 역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뒤집어 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 결과를 계산하면 8ohm이 되고 자, 다시 여기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8ohm이고 얘랑 인접한 게 4ohm인데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12ohm이 나오게 되고 12ohm과 6ohm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역수의 합을 구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4ohm이 나오고 이제는 모든 소자들이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쟤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고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11ohm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과제에 나간 거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요.
예, 뭐 당연히 좀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과제를 낸 거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복잡한 회로가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좀 쉽게 하려면 뭘 하면 좋으냐면 같은 노드가 어딘지를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해.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같은 노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노드와 노드 사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펼쳐서 볼 수도 있거든요. A, 지금 요거는 여기를 A, 요거를 B 노드라고 봤을 때 지금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서 이 사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보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단순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과제에 나간 걸 보면은 아마 여기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나 뭐 그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을 펼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내가 지금 백날 얘기해봐야 뭐 이해가 잘 안 될 거고 직접 한번 해봐.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걸 하다 말았는데 y 델타 변환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 다룰 거예요. y 델타 변환을 다룰 건데 자, y 델타 변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생긴 게 y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Y자 모양의 회로야. 근데 Y자 모양의 회로가 조금 보기가 편하지 않으니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T자 모양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요 위치가 그냥 위로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Y자가 T자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지금 Y 모양의 네트워크를 이런 형태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고 자, 델타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델타 모양의 뭐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델타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걸 델타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이거를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노드를 우리가 자, 분리해낼 수 있지. 그치?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이 2번, 이쪽이 4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가운데에 이상적인 도선을 놓게 되면 그냥 늘려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같은 노드니까.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파이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자, y 델타 변환이니까 지금 y 형태로 되어 있던 이 회로가 여기 있는 이 파이 네트워크 혹은 델타 네트워크가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할 거고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뒤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를 일부 하다가 말았는데 자, 어차피 지금 이게 이제 등가 저항 구하는 데 있어서도 꽤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Y가 아니고 R12라고 하는 델타 네트워크, 여기 델타 네트워크에서 R12라고 하는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R12라고 하는 게 지금 요 두 개의 노드 사이에서 우리가 관측되는 저항인 거고, 등가 저항인 거고,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관측점에서 가장 먼 저항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RA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인접해 있는 저항은 RC야. 그러면 RC와 RA가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얘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 부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실제로 동작을 하지 않는 그냥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에 3번이라는 노드를 쓰나 여기에 3번이라는 노드를 쓰나 같은 얘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치? 어차피 이쪽으로는 전류도 흐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여기다가 당겨서 그려줘도 상관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애고 그러면 자 요렇게 생긴 게 지금 회로라고 생각하면 되죠. RA와 그러면 RC가 서로 어떻게 돼?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자 합성등가제를 구할 때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거 RA 더하기 RC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RA 더하기 RC. 그러면
자, 얘가 RA 더하기 RC고, 그리고 여기 RB가 있는데, 자, 관측점에서 가장 먼 거는 지금 방금 전에 구한 요 두 개의 직렬 연결 합성 등가 저항이고, 저것과 RB라고 하는 거는 직렬일까 병렬일까를 생각하면, 자, 1번 노드에서 들어와요. 전류가 들어오고, 여기서 일로 갈지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 자,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RB와 지금 얘네들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거고,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 그냥 우리가 뭐 이거를 그냥 기호적으로 이렇게 슬래시 두 개 긋고 앞으로 RB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물론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렇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파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델타 네트워크에서 구한 거고, Y 네트워크에서 R12를 구해봅시다. 이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기가 좀 까다로웠는데, 자, 가장 멀리 존재하는 저항은 그냥 딱 보면 얘예요. 그렇죠? R2가 가장 멀리 존재해요. 근데 R2가 진짜 동작을 하는 저항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얘기인 거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 사이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된 단자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물론 여기도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 개방되어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할 때 뭐 RAB, 그러니까 R1D를 구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류를 흘려서 출력이, 그러니까 그 전류가 돌고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이 회로 안에서의 등가 저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야. 여기서 전류를 일단 흘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류가 가다가 여기서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는 있을 텐데 이쪽은 끊어져 있으니 일루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여기는 가지 않을 거고 어떻게 돼? 이것만 남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이거는 저항이 3개 있지만 오른쪽 3번과 4번 사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 그러면 자 그러니까 R3가 실제 존재, 그러니까 실제 워킹하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 저항 중에는 R3가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이죠, 관측점에서. 그리고 그것과 인접한 저항이 R1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어떤 연결?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자 R1 더하기 R3가 돼요. 그래서 자 1번과 2번 단자 사이에서 측정된 저항이 서로 일단 같아야겠지. 그렇죠? 두 개의 그 회로가 같으려면. 그래서 R12를 구했는데 여기서 구한 얘가 이 Y 네트워크에서 구한 합성 등가 저항. 그리고 그 다음 얘가 여기 델타 네트워크에서 구한 합성 등가 저항이에요.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한 일단 뭐 식을 구할 거예요. 여기서 구할 건 아니고 이거 다음 장에 나올 거야. 일단 여기는 계산은 식을 우리가 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1번식이 되는 거고 이게 2번식이 되는 거고 이게 3번식이 되는 건데 자 1, 2, 3번에 대해서 각각 봅시다. 자 1번식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넘어가도 돼요? 그럼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은 1, 3번 사이를 보겠대요. 자 지난번에 요거를 이제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1, 3번 여기 뒤에 위에 있는 요 두 개죠. 얘도 마찬가지로 1, 3번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사실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좀 불편해. 보통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나는 좀 불편해. 그러면 이걸 다시 그려볼게요. 자, 다시 그릴 때 그냥 얘를 이렇게 눕혀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가 3번 노드가 될 거예요. 3번 노드가 될 거고 여기가 1번 노드가 될 거고 자, 1번과 3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1번과 3번 사이에 지금 요거 있어야지. RC. 맞아?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잖아. 1, 3이라고.
그렇지? 그러고 이걸 그러니까 옆으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는 길에 나오는 게 RA. 그리고 여기 지나고 아래쪽에 나오는 게 또 뭐야? RB. 얘랑 얘랑 같은 회로라는 거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해돼? 응. 그리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거를 RA, RB로 해도 마찬가지겠지. 어차피 직렬 연결된 그러니까 요 위쪽에 직렬로 연결된 이 도선 위에 RA와 RB가 순서 상관없이 놓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관측을 할 거고 관측되는 위치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뭐 RA, RB 두 개 다 멀리 있다고 보면 되죠. RA와 RB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RA 더하기 B가 우선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RC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RA 더하기 RB를 계산하고 그것과 RC를 병렬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식이 그래서 나와요. 자,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저걸 이제 수식적으로 정리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 식처럼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델타 쪽은 구했으니까 이제는 자, 여기 있는 Y 쪽을 구해 봅시다. 자, Y는 지금 보면은 자, 1번과 3번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뭐 우리가 다시 그려봐도 되겠지만 굳이 다시 그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래쪽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류를 여기서 흘릴 거예요. I라고 한 전류 흘릴 거야. 1번에서. 그러면 전류가 뭐 갈 길이 여기까지는 딱 하나니까 따라가다가 여기서 나누어지겠지? 그쵸? 나누어지는데 아래쪽은 해회로가 아니라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저항은 필요 없는 저항이고 그러면 요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R13이라고 하는 합성 저항은 R1 더하기 R2로 계산하면 돼요. 왜냐하면 직렬 연결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수식 얻은 거지. R13을 놓고 얘와 얘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을 구해주면 되죠. 이해돼? 그럼 이제 마지막 봅시다. R34를 볼 건데 자, R34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노드 사이의 저항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봤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봐야겠지. 그렇고 아까랑 마찬가지 이유로 이쪽은 역할이 없을 거예요. 여기 1번, 여기 2번이 되는 거고 자,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이 뭘까? 여기 있는 요 RP가 가장 멀리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걔랑 인접한 것이 RC예요. 이 두 개는 서로 직렬 연결. RB 더하기 RC 계산하면 되죠. 자, 그리고 얘랑 얘는 병렬 연결.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RB 더하기 RC에다가 RA를 병렬 연결한 요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게 파이 네트워크 혹은 뭐 아니 델타 네트워크에서의 합성 등가 합성 저항, 합성 등가 저항. 자, 그럼 여기서 3, 4를 구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보는 방향으로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전류를 흘려줄 거고 그 전류가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인데 끊어져 있으니 이쪽으로는 안 가겠지. 그러면 이 저항은 제외하고 여기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렬 연결이고 R2 더하기 R3가 되겠죠? 그래서 R34의 저항은 R2 더하기 R3 그리고 이것이 여기 델타 네트워크에서 구한 RA와 RB 더하기 RC의 그러니까 병렬 등가 저항을 구한 결과와 같다라고 놓고 일단 우리가 세 개의
식이 나왔어요. 이해돼?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왜 이렇게 한숨이 깊냐? 자, 방금 전에 그랬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R1-R2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R1-R2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줄 거예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첫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을 빼면 R1-R2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잘 계산해서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러면 우리가 R1과 R2의 차를 구했으니까 자, 이제 또 뭘 할 수 있냐면 R1, R2의 차가 있고 여기는 R1, R2의 합이 있지. 그렇지? 얘랑 적당히 계산해서 뭐 더하고 빼고 해서 뭐 2 나눠주고 어쩌고 하면은 R1과 R2 값을 구할 수 있죠. R1과 R2 값 구했으니까 R3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온 결과가 R1, R2, R3가 이렇게 생겼어요. R1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여기 있는 델타 네트워크의 RA, RB, RC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면 등가예요. 그리고 R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고 R3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요. 그러면 델타 네트워크와 Y 네트워크가 같은 등가 회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건데 저거를 우리가 뭐 매번 구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좀 외워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 결국은 내가 이거를 게을러서 못 외워갖고 항상 문제인 건데 자 1, 2, 3, 4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라고 하는 노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순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같다라고 보면 돼요. 뭐 이게 꼭 1, 2, 3, 4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1, 2, 3 그 다음에 A, B, C예요. 요거가 조금 헷갈려. 1, 2, 3 A, B, C 뭐 어떻게 외우든 하고 제주껏 잘 외워보세요. 자, 그렇게 동작한다고 했을 때 저게 쓰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여기 봅시다. 자, R1, R2, R3는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해야 되고 자, 저렇게 만족됐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RA, RB, RC에 대해 정리하면 RA, RB, RC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은 못 외우지. 그래서 지금 뒷장에 보면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봅시다. 방금 이제 봤던 거는 자, 이러한 조건이 뭐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구해진 거고 결과는 이거야. 어쨌든 이게 결과예요. 결과인데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가 이 위쪽에 있는 이 식들의 관계식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Y 네트워크의 각 저항은 자, 요게 Y 네트워크이지. Y 네트워크의 각 저항은 자, 인접하는 델타 네트워크의 두 저항의 곱에서 세 개의 델타 저항의 합을 나눈 것 같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Y 네트워크의 저항이라는 게 지금 요 R1, R2, R3인데 R1을 봅시다. R1을 보면 일단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 개 다 더한 거야. RA, RB, RC를 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R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를 놓고 볼 때 자, 1번에 가까이 있죠. 그쵸? 1번에 가까이 있지? 그러면 여기서도 자, 여기 보면 인접하는 델타 가지의 두 저항의 곱 1번이라고 하는 여기의 인접한 가장 인접한 게 뭐야? RC와 RB죠. 이 두 개의 곱을 분자에 써주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외워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R2를 봅시다. R2를 보면은 여기 R2가 여기 있고 R2에 가까운 게 요 3번 노드죠. 그렇죠? 그러면
자, 3번 노드 입장에서 인접한 게 RC와 RA야. 그래서 RC 곱하기 RA가 분자에 쓰여져 있고 RA 더하기 RB 더하기 RC가 분모에 쓰여져 있어요. 마지막 R3를 봅시다. R3는 지금 보면은 요 위치에 있지. 그럼 얘한테 인접한 게 뭐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2번이나 4번이나 같은 노드예요. 그러니까 2번이든 4번이든 여기 요 노드에 가까운 것을 보면 되는 거고 그게 뭐야? RA, R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RA, RB가 곱해져 있고 세 개 다 더해져 있고 자, 요렇게 외워주면 돼요. 근데 절대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델타 네트워크, 그러니까 Y 네트워크를 델타 네트워크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바꾸면 되고 자, 그 다음 델타 네트워크를 Y 네트워크로 바꾸는 걸 봅시다. 아니요, 다시. Y 네트워크를 델타 네트워크로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델타 네트워크의 저항을 구할 건데, 자, 델타 네트워크의 각 저항은, 자, 한 번에 Y 네트워크에서 선택한 두 개의 저항들의 모든 곱의 합에서 반대편 Y 저항을 나눈 것과 같다. 여기 보면은 분자는 다 동일해요. R1, R2, R2, R3, R3, R1. 이렇게 다 동일한 것들이 분자에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RA라는 게 요 위치에 있죠. 얘에서 저기 뭐야? 반대편 저항이라는 거가 지금 RA 같은 경우는 요 3번과 4번 위치에 있는 거고 얘에서 가장 먼 쪽이 뭐냐는 건데 얘가 뭐겠지? 그치? 그래서 R1이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야? 그다음에 RB RB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있는 거고 1번과 2번 사이에서 있는 거고 얘에서 가장 먼 거는 얘겠죠. 그렇죠? 그래서 R2가 쓰여져 있어요. RC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위치에 대한 거고 13번 노드에서부터 가장 먼 거니까 R3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R3가 분모에 쓰여져 있어요. 요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좀 일정 부분은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예제를 하나 풀고 이제 2장을 마치는 걸로 합시다. 자, 예제 2.4에 대한 거고 여기 있는 이 델타 네트워크를 Y 네트워크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R1, R2, R3가 이미 다 구해져 있기는 해. 구해져 있긴 한데 앞에 있던 공식에 이제 대입해서 한번 보자는 건데 자, 지금 여기 R1, R2, R3를 구해야 되는 거고 자, R1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 개씩 묶어서 세 개 다 더한 RA, RB, RC에 대한 합을 먼저 구해주고 분모에 써주고 그리고 분자에는 예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에 가장 인접한 것을 써주는 거죠. R1이 지금 A에 인접해 있으니까 이거에 인접한 게 RC와 RB 그래서 RB 곱하기 RC를 여기 써주면 되지. 각각에 해당하는 이 저항값들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5, 옴이 나오고 R2, R3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을 들어갈 건데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로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를 계속 할 거예요. 자, 이제 회로 해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가 나올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기본 법칙을 배웠고 이제 회로 해석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회로 해석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1번이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있어요. 자,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일단 노드가 있어야겠지? 노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요 노드를 잡았을 때 저 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KCL을 쓸 수 있고 그렇지? 또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이 노드에서의 노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주로 노드 해석법은 노드 전압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KCL을 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거냐? 뭐 오늘 이제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 뭐 6V라고 합시다. 요 위쪽에서의 노드 전압 6V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R2, R3라고 하는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자 VC라는 게 있고 여기가 VB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KCL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다 정의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자 이 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류 관계식을 쓸 거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나가는 전류라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아야 되니까 일단 I1, I2, I3라고 했을 때 I1은 I2 더하기 I3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고 자 I1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 자 우리가 이제 좀 요거 다룬 게 좀 지났죠? 자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렇죠? 전류를 구할 수 있으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hm 법칙을 쓰는 건 맞아요. 그럼 저항분의 전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전압이 이게 저항은 확실하지.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거쳐서 흐르는 전류니까 저항은 R1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R1에 걸려 있는 전압이 뭐냐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자, 플러스 단자 쪽에 있는 노드 전압이 얼마야? 6V. 그치? 마이너스 단자 쪽에 있는 전압이 얼마예요? VC예요. 그러면 R1이라고 하는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은 뭐야?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플러스 봐야 되니까 6V에서 VC를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 I1이라고 하는 거는 R1분의 6 마이너스 VC 이면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I2 여기 있는 거야. I2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되죠.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봅시다.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자 아래쪽 노드의 전압 얼마야? 0. 그럼 잡혀있잖아. 위쪽 노드의 전압 얼마? VC. 그러면 자 I2라고 하는 거는 R3분의 이게 R3야. R3분의 VC 마이너스 0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0 생략하면 R3분의 VC가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요거 I3 봅시다. I3는 이 방향으로의 전류이고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에 이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얼마일까? VB라고 쓰여져 있긴 하지만 VB가 아니라 얼마여야 돼? 0V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VC-0 값을 R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R2분의 VC-0 요 관계식들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물론 R1, R2, R3 값이 여기서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R1, R2, R3 값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숫자로 미지수 딱 하나죠. RC. 그러면 우리가 RC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노드 전압을 구하는데 KCL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노드 해석법이라고 해요. 관련해서 계속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노드 어널리시스인데 뭐 볼테이지 소스가 있는 경우 자 뭐 전압원이 있는 경우에 뭐가 달라지느냐 아까 요거예요. 지금 전압원이 하나 껴 있으면 자 여기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고 하고 여기 전압원이 하나 이렇게 껴 있고 여기가 6V면 자 이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전압원 때문에 정해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V의 노드 전압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가 다 줄어들어요. 아까 아니었으면 여기 VA, VC라고 한다면 VA-VC를 계산해서 이제 뭐 그 우리가 전류를 구했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면은 자, 메쉬 어널리시스예요. 메쉬 어널리시스는 뭘까? 이제 노드가 아닌 메쉬 혹은 룹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룹 안에서 KVL을 쓰는 거예요. KVL을 쓰는데 KVL을 이용해서 메쉬 커런트라는 걸 구해요.
이렇게 뭐 R1, R2, R3, R4라고 하는 저항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 뭐 10V 흐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I1, I2라고 했을 때 요 I1과 I2를 이용해서 KVL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I1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는 만족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KVL을 쓰게 되면 10V라고 하는 전압 상승은 R1 곱하기 I1이라고 하는 게 이거 R1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이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그치? 더하기. 또 하나의 전압 강화가 있지. R3에서 전압 강화가 있어요. R3에 이거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R3 곱하기 I1을 하게 되면 R3에서의 전압 강화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 줄 게 뭐냐면 R3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I1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I2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그러면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I1을 기준으로 본다면 I1 마이너스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I2가 돼야 돼. 그러니까 I1 마이너스 I2란 전류가 돼야 돼. 뭐 지금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니까 일단 됐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I1,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메쉬 어널리시스예요. 자, KVL을 이용할 거고 주로 룹 안에 혹은 메쉬 안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데 써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커런트 소스가 있는 경우 쓰게 되고, 자, 뭐 이거는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 여기서는 노드 해석법과 메쉬 해석법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문제에서 혹은 이 단원에서 계속할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노드 해석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 했던 게 어떤 그 전체적인 서머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자, 노드 전압이라는 게 있고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고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의 노드 해석법이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노드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KCL을 써야겠지? 그치? 네. 자, 노드 해석법은 우리가 KCL을 이용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노드 전압을 구한다. 이거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95% 정도는 뭐 그렇게 구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일단 노드를 정해야 되고 그 노드를 정했을 때 레퍼런스 노드가 있으면 좋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 노드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한번 봤던 그림이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림이 저기 아래에 다시 나왔고, 레퍼런스라는 것을 우리가 그라운드로 잡아주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리고 다루기 쉬운 0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회로 안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지 않더라도 적당한 위치에 그라운드를 잡아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져요. 알겠지? 자, 그리고 자, 노드 전압이라는 거를 구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요 위치에서의 노드 전압을 V1, 요 위치에서의 노드 전압을 V2, 그리고 아래쪽 3번 노드에서의 전압을 레퍼런스를 잡아서 0V로 봤어요. 그러면 우리 방금 이제 다 연습한 얘기긴 한데, 자, 지금 요 1번과 3번 노드 사이에서의 전압값.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식대로 하면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 저항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봤을 때 지금 여기 요거 R1이라고 하고 요거 R2라고 하고 R3라고 한다면 R1의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얼마냐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플러스를 봐야 되니까 자 V1에서 아래쪽 전압 0을 빼주면 되죠. 그게 R1이라고 하는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V13이라고 하는 전압값과 같아요. 자, 그럼 R2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본다면 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는 방향으로 구하면 되고 그 값이 한쪽은 V1, 한쪽은 V2니까 V1에서 V2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자, V1이라고 하는 거는 V1 마이너스 V2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V2, 그러니까 R3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를 잡게 되면 어떻게 돼? V2 마이너스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V2 값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예전에 우리 한번 했던 거예요.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나왔지. 그치? 포기하려면 늦지 않았어. 23일 전에 포기하면 돼요. 자, 노드 해석법을 할 거고 KCL을 써서 노드 전압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요 그라운드는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아래쪽에 그라운드 하나 잡아주면 좋아요. 해석하기 편해져. 자, 그래서 여기 0V가 됐죠? 자, 물론 여기 이제 그림이 잔뜩 써 있긴 한데,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있고, 여기 노드가 하나 있고, 여기 노드가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도 노드가 하나 있긴 한데, 이 노드는 그냥 쓸 데가 크게 없지. 그치? 직렬 연결된 노드이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전류가 그냥 이리로 전달되는 형태의 노드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가 그냥 진짜 하나죠.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는 거니까, 이 노드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1번 노드와 2번 노드에서의 전압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물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구체화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노드가 있어요. 1번 노드가 있고 노드 해석법을 할 거고 KCL을 써야겠지. 정해야 될 거는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I1이라고 하는 전류원이 있고 I2라고 하는 전류원이 있어요. 전류원이 있으니 저거는 그냥 저기 정해준 대로 방향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I1의 전류가 지금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I2의 전류는 노드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요거는 나가고 있는 전류를 봅시다. 지금 요거는 뭐 I3라고 볼까? 그러면 얘는 I4라고 보면 되겠네. 자, 들어오는 전류 하나, 나가는 전류 세 개를 볼게요. 아, 밑에랑 같이 봐야겠구나. 여기 노테이션을 좀 바꿀게요. 여기 I1, 여기를 I2라고 합시다.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생각하겠다는 얘기겠지?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수동 구조를 만족하게 놓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전류 I1이 있고 나가는 전류 I2가 있고 그 다음 I1과 I2가 있어요. 자, I1과 I2를 구해야 되는데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지금 여기 자 I1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R1이라고 하는 요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값을 V1으로 봤어요. 그러면 V1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1번 노드에서의 전압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V1이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1번 노드에서의 노드 전압값과 같다는 거다라는 거 요거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 그래서 자, I1을 구할 건데 I1은 어떻게 구해? 오메가 법칙을 이용할 거고 R1분의 V1 좀 더 쓰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R1분의 V1-0인데 아래쪽이 0이니까 그냥 R1분의 V1으로 하면 되죠. 자, R1분의 V1으로 구하면 돼요. I2는 자, I2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노드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해야 되지. 마이너스가 오른쪽이고 플러스가 왼쪽이에요. 그럼 왼쪽 노드 전압에서 오른쪽 노드 전압 빼면 돼요. 자, 왼쪽 노드 전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1이라고 여기 주어진 요 값을 쓰면 된다는 거야. 오른쪽 노드 전압은 문제 보면은 여기를 V2로 줬어요. 그러면 이 노드 전압이 결국은 V2와 같다는 거지. 그렇죠?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R2분의 자, 왼쪽 노드 전압에서 오른쪽 노드 전압 빼는 거. 그래서 V1-V2가 돼요. 그러면 노드 1번에서의 KCL 방정식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뭐 I1, I3를 이렇게 구한 거고 그 I1, I3 구한 거에 뭐 여긴 지금 이제 컨덕턴스까지 넣어서 구했는데
자, I1, I3 구한 거에 지금 각각에 해당되는 전류를 R1과 V1, R1, R2와 V1, V2를 이용해서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는 컨덕턴스를 이용해서 적어준 거야. 그러니까 표현 방법만 달리한 거지 저항을 이용한 거나 컨덕턴스를 이용하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사용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1번에 대한 노드 방정식은 다 우리가 풀었고, 그다음 2번에 대한 걸 해봅시다. 여기 2번 노드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V2라는 전압이 걸려 있는 거고, 자, 2번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 있어요. 일단 전류는 전류 1은 그냥 방향 따라갑시다. I2.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나간다고 봅시다. 자, I3 나가고 있고, 여기서는 아까 들어간 쪽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계속 들어간다라고 봅시다. I2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되고, 자, 그래서 I3라고 하는 전압이 지금 나가고 있고, 들어가는 전압, 캐피탈 I2, 그 다음에 스몰 I2. 요 KCL 이용하는 방식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I3가 어떻게 되느냐? I3는 여기서의 노드 전압이 0이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되고 플러스 쪽이 V2 아래쪽이 0이니까 V2 나누기 R3 하면 되겠네. 요게 V2 나누기 R3가 될 거예요. 요거 I2는 아까랑 똑같이 구하면 되죠.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봤을 때 V1에서 V2를 빼고 R2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요거는 R2분의 V1 마이너스 V2 이해되죠? 그래서 그 식이 여기 적혀 있어요. I2에 대한 게 적혀 있고 I3는 어디 갔냐? I3는 빼먹었나? I3가 여기 있구나.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거를 자 이제 풀어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고 뭐 위에 있는 식을 계산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고 나면 자 이와 같이 이제 행렬의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지금 선형대에서 배우고 있지? 맞나? 크라머의 법칙 들어갔나? 가우스 소거법도 들어갔어? 가우스 소거법? 오케이. 그래도 하나라도 배워서 다행이네. 자, 방정식 풀어주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주는 건데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방금 얘기했던 뭐 분명히 배웠다고 했으니까 설명 안 할 거야. 가우스 소거법이 있어요. 가우스 소거법이 첫 번째 방법. 그다음 두 번째가 크라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안 배웠다고 얘기했으니 뭐 우리 회로 해석하는데 쓰일 만큼만 설명할 거예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행렬식이라는 거, 디터미넌트라는 걸 볼 텐데, 자, 우리가 A, B, C, D가 있고 여기에 X, Y를 계산해서 뭐 이거를 뭐 캐피탈 A, 캐피탈 B라고 했을 때, 자, 뭐 AX 더하기 B, 아유, 이렇게 하면 되겠다. 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렬 계산할 때 AX 플러스 BY가 되는 거고 F라고 하는 거는 CX 플러스 뭐 DY가 된다라는 거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이와 같은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연습을 좀 몇 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 있는 요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것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뭐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디터미넌트는 지금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그냥 행렬 매트릭스 폼이고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의 행렬식 혹은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고 디터미넌트 A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A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뭐 표현 형태는 다르더라도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그랬을 때에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와 얘를 곱해준 거에서 얘랑 얘를 곱해준 걸 빼주면 돼. 그게 저 행렬식의, 그러니까 저 매트릭스의 2x2 매트릭스의 행렬식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D 마이너스 B 곱하기 C를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건 이제 2x2짜리인 거고, 자, 3x3짜리예요. A, B, C, D, E, F, G, H, I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일단 얘를 앞에 곱해주고 얘네들을 계산해. 그러면 여기서는 2 곱하기 I 마이너스 F 곱하기 H가 되겠지. 요것은. 그 다음, 자, 뭐 이렇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요 B를 놓고 지금 보면은 DG와 FI를 써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A를 우리가 취했을 때는 얘를 빼고 나머지 얘네 4개만 가지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B를 쓸 때는 얘와 얘를 놓고 보는 건데 그게 이렇게 묶어진 거예요. 그러면 B를 앞에 곱해줬고 B를 앞에 곱해줬고 DI 마이너스 FG가 되겠지. 마지막 C 같은 경우는 요 C를 앞에 써주고 여기 플러스고 자 얘를 이용하면 돼요. DH-1G를 해주면 돼. 그게 3x3 매트릭스의 자, 행렬식 혹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일정 부분 좀 외워야 돼요, 사실. 예, 외워야 되고 뭐 이것에 포함된 아주 심오한 얘기는 선형대수 시간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지금 3x3 매트릭스예요. 요거를 구해보는 걸 연습하는 건데 자, 디터미넌트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일단 1을 곱해줘야겠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1을 곱해주고 자, 요거 1 곱하기 지금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 다시 또 1 곱하기 2 마이너스 1에 1, 2 마지막 여기 있는 요 1에다가 요 4개를 연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로 하면 되고 그러면 계산은 얘랑 얘 곱해서 얘랑 얘 빼주면 되지. 그거가 여기 쓰여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2개 곱한 거에서 이거 2개 곱한 거 빼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2개 곱해서 2개 곱한 거 빼주면 되고 그래서 자 행렬식이 마이너스 7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일단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고 저기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우리가 써야 돼요. 써야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우리가 좀 봤어요. 자 이렇게 행렬식을 구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크라마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를 좀 봅시다. 자, 지금 아까 본 것처럼 ax 플러스 by 이퀄 2,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 이퀄 f라고 하는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통인 x, y를 묶어주게 되면 자 a, b, c, d의 x, y는 자 2f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다시 풀었으면은 ax 더하기 by 이퀄 2가 되는 거고 cx 더하기 dy 이퀄 f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산하면 되고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행렬의 형태를 우리가 쓰고 나서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고 저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우리가 크라머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편리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요걸 놓고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예요. x 같은 경우는 자, x가 곱해지는 변수가 뭐야? a, c지. 그치? 곱해지는 위치에 있는 변수들을 제거해요. 제거하고 대신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자 A와 C가 있던 위치에 E와 F가 들어가 있죠. 자, X가 붙어있는 위치에 있던 변수들을 없애고 얘를 넣어준
거를 넣어준 행렬식을 여기 있는 것처럼 분자에 써주면 돼요. 분모는 디터미넌트 A라고 쓰여져 있는데 결국 구하라는 게 뭐예요? A, B, C, D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하라는 거야. 자, Y를 구할 때는 자, 같은 원리라고 한다면 Y가 곱해지는 것이 변수들이 B와 D잖아요. B와 D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돼. 그러면 HEF 되겠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분모는 원래 행렬식을 구해주면 돼요. 요게 크라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회로가 나왔잖아요. 주어진 회로가 있고 그 주어진 회로를 뭐 노드 해석법을 하든 뒤에 나오는 메쉬 해석법을 하든 어떻게든 해석을 잘 해서 회로 해석을 잘 해서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준 후에 그것을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준 후에 자 행렬식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크라머의 법칙을 풀어주던 크라머의 법칙으로 풀어주던 뒤에서 나오게 될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어주던 하게 되면 방정식이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돼요. 꼭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x3인데 3x3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AX, BY, CZ에서 뭐 이렇게 쫙 나왔어. 얘에 대한 우리가 방정식을 행렬의 형태로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쓰여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의 행렬식을 구해야겠지.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얘가 이거, 그러니까 얘 곱하기 이거의 행렬식, B 곱하기 이거의 행렬식, 그 다음에 C 곱하기 이거의 행렬식을 계산해서 구한 것이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분모에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자, 분자에 있는 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 곱해지는 게 얘네들이잖아요. 얘를 없애고 이거를 대신 넣어주면 돼. 그래서 보면은 JKL이 대신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Y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Y가 곱해지는 쪽이 지금 얘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얘를 대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JKL이 가운데 들어갔지. 마지막 여기 자 G라고 하는데 곱해지는 게 CFI니까 이거 대신 얘를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X, Y, G가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해요. 요게 크라머의 법칙이에요. 알겠지? 자, 요거는 좀 외웁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이번에는 실제로 숫자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구해봅시다. 자, 지금 노드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1번과 2번 노드에서 전압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노드 있고, 여기 노드 있어요. 자,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전압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텐데, 자, 지금 일단 여기 5A의 전류는 전류 1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2A, 아니 2A가 아니고 10A. 이쪽으로 10A의 전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전류원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해돼? 그럼 이제 나머지를 봅시다. 자, 1번 노드에서 볼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읍시다. 요거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좀 잡는 게 편하고 이 가운데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그거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같은 값이 나와요. 어떻게 구해도.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1번 노드에서의 KCL을 쓸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 있고 나가는 전류, 총 3개네. 들어가는 전류 5A, 나가는 전류 2개. 그러면 자 여기서의 전압값이 0V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의 전압을 V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의 전압을 V2라고 할게요. 구해야 되는 게 V1과 V2예요. 자, 그러면 1번 노드에서의 KCL을 쓰게 되면 자, 5A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가 지금 여기 있는 2옴 그러니까 2옴 저항을 거쳐서 지나가는 전류, 그다음에 4옴 저항을 거쳐서 지나가는 전류 두 개 있는 거죠. 자, 2옴 저항을 흐르는 전류는 2분의 V1 마이너스 제로예요. 맞아? 자, 여기 있는 2옴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아래쪽을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를 보게 되면 위쪽 전압에서 아래쪽 전압을 빼주면 되는 거지. V1 마이너스 0. V1 마이너스 0. 더하기. 자, 4옴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를 봅시다. 4옴 저항 같은 경우는 자,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왼쪽 전압에서 오른쪽 전압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V1 마이너스 V2. 그래서 V1 마이너스 V2가 돼요. 자,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는 지금 미지수가 두 개예요. V1, V2. 그래서 방정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지. 그 방정식 하나 더 나오는 게 여기 있는 2번 노드예요. 2번 노드를 보게 되면 자, 10A가 들어가고 있고 얘는 나가고 얘는 들어간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일단 여기까지 구했다고 합시다. 이게 1번식이에요. 1번 노드에서 정리한 식을 가지고 나온 1번식. 자, 2번 노드를 보게 되면 지금 10A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왼쪽 노드의 전압에서 오른쪽 노드의 전압을 빼고 아니 4옴으로 나눠주면 자, 4분의 V1 마이너스 V2가 되겠지? 이 값이 나가는 전류 6옴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니까 자 6분의 V2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지금 식이 지금 하나 더 있구나. 미안. 나가는 게 하나 더 있네요. 지금 요거를 계산 안 했어요. 5A가 또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5가 또 붙어야 돼.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계산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뭐 가우스 소구법이라는 게 결국 뭐 얘네들을 적당히 더하고 빼고 해서 계산하는 거가 되는 거고 지금 얘랑 마이너스 3V1 그 다음에 3V1이니까 두 개 더해서 계산하면은 V2에 대한 식을 먼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2가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V1 그걸 가지고 또 V1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얘네들을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3 있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3 5 그리고 자 V1 V2 equal 20 60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행렬의 형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계산이 복잡하니 V2만 일단 계산해서 한번 진짜 크라마의 법칙으로 V2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볼까?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A라는 행렬을 본다면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자 3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러면 자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거는 15 15 마이너스 3 그래서 12가 되죠. 그렇죠?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는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V2를 봅시다. V2를 구하려면 뭐다 써야 되냐? 일단 자 이거 기억하고 자 V2를 구하려면 디터미넌트 A가 분모에 있어야 되고 분자는 자 V2에 대한 거니까 V2가 곱해지는 게 얘네들이죠. 그렇죠?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3, 20, 마이너스 3, 60 요거의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면 돼요. 이해돼?
그럼 얘네들 곱해서 3과 60을 곱해서 180. 마이너스에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60이 되니까 플러스 60이 돼서 이게 240이 나오네. 그러면 디터미넌트 A분의 요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라는 게 240이고 분모에 있는 게 12라고 아까 계산돼서 나왔죠? 12분의 240. 그래서 20이 나와요. 자,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크라말 법칙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걸로 사용하면 돼요. 자,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식을 세워줘야 돼요. 실수 없이. 알겠지? 그래서 자, 노드 전압을 구하려고 하면 주로 뭐가 쓰인다? KCL을 이용한 노드 해석법이 쓰인다. 라는 거. 자, 지금 요게 이제 그 아까 방금 전에 했었던 것 같은 가우스 소급 아니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한 식이에요. 자, 우리 같이 했던 얘기니까 요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 중요한 거 직접 풀어봐야 돼요. 눈으로 보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 회로가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고 그거를 계산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도 많이 냈고 퀴즈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뭐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 따라와. 알겠지?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포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이제 뭐 I1 구할 수 있고 I2 구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자, V1 값과 V2 값이 주어졌어요. 그쵸? 아니, 주어진 게 아니라 구했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 V1 값, V2 값 구했고 문제에서 여기를 I3, 그다음에 여기를 I2, 그리고 여기를 I5고 그러면 되지. 오케이. 예. 지금 보면은 여기 I1이라는 것도 구했는데 I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위치에서의 전류 그리고 요 위치에서 전류인데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문제 푸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뭐냐면 이제 지금 사실 여기서의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메쉬 커런트를 구할 때 얘기인데 자, 지금 요 안에가 메쉬죠. 그렇죠? 룹이 있는 거지. 메쉬가 정해져 있는 거야. 전류원을 포함한 룹이 있으면 그 룹 커런트 혹은 메쉬 커런트는 전류원 값과 같아야 돼요. 알겠지? 물론 방향이 달라지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얘를 주어진 값인데 얘를 미지수를 놓는 순간 문제가 안 풀려요. 풀리더라도 되게 어렵게 풀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자, 전류원이 주어지면 그 전류원이 놓여져 있는 룹은 값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미지수를 놓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요 선상에서는 5A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선상에서는 10A의 전류가 어떤 점을 잡아도 10A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나머지를 구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I3를 구하려면 I3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고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으니까 V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아까 3분의 40V가 되었고 자 I1이라고 아니 I3라고 하는 거는 2온분의 3분의 40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자 3분의 20 볼트 아니 볼트가 아니라 암페 하면 되겠지. 그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 그 다음 I2 같은 경우는 I2는 야 여기 있는 거 쓰자. 자, 4옴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 전압에서 오른쪽 전압 빼주면 되죠. V1에서 V2를 빼준 값이 쓰여지면 되고 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뭐야? 실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었는데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I5를 봅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V2의 전압이 얼마였어요? 아까 20V. 아래쪽 전압이 0V야. 20에서 0을 빼고 6V로 6옴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자, 3.333 암페어가 나와요. 이 값들을 가지고 여기 써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 KCL을 적용해 보면 들어간 전류합과 나간 전류합이 같도록 정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하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V1, V2, V3라고 하는 노드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전류 I를 구하래. 자, 여러분 이제 V1, V2, V3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하게도 노드를 다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게 하나의 노드다. 여기 있는 게 하나의 노드다. 그리고 요 가운데 하나 노드가 있고 아래쪽이 다 같은 노드다. 그리고 접지도 잡아줘서 아래쪽은 0V가 되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I1이라고 아니 I라고 하는 전류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저 저항을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예요. 주의해야 될 거 지금 단위가 진매스가 적혀 있죠. 여기 적혀 있는 그러니까 것들은 저항 값이 아니라 뭐다? 컨덕턴스 값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노드를 우리가 놓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1번 노드에서 들어가고 나간 전류를 다 파악해 봅시다. 자, 7A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나간 전류를 봅시다. 여기 5A 전류원이 있어서 자, 노드에서부터 들어간 전류가 7A가 있고 나가는 전류가 지금 일단 5A가 잡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3지멘스가 있고 1지멘스가 있는데 3지멘스의 양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위쪽이 V1, 아래쪽이 0V예요. 그래서 자, 더하기 3 곱하기 V1이 되겠지. 저항이었으면 분모에 써주는데 이게 컨덕턴스 값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기 자 1지멘스니까 지금 V1 마이너스 V2에 곱하기 1을 해주면 되죠. 이게 첫 번째 노드에서의 방정식이에요. 자, 두 번째 노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나가고 나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들어가는 게 지금 5A가 들어가고 있고 더하기 1 곱하기 V1 마이너스 V2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퀄 지금 여기서 나가는 전류가 2 곱하기 V2 마이너스 V3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맞아요? 더하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요거 3G면서 거치는 거 3 곱하기 V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노드에서 보게 되면 3번 노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간다고 봅시다. 자, 들어가는 거 17A 전류원에 17A가 있고 더하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2 곱하기 V2 마이너스 V3가 있고 이퀄 지금 1, 4Gms가 있으니까 V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V3가 있죠. 자, 방정식 3개에 미지수 3개니까 풀어지겠지? 그치?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